안녕하세요. 이 전 시간에 기말고사를 리포트로 대체할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비단 그런 생각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면대면 수업을 못하면서 기말고사에 대한 대안으로 기말 리포트를 생각한 건 아니고 원래부터 이 수업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강의 노트 한 30% 정도를 뺐어요. 그래서 후반에는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그런 걸 가르치고 리포트를 쓰는 게 실제로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1학년 학생은 알겠지만 우리 학교가 사회과학대가 지금 학생들 취업을 돕기 위해서 떤 식으로 우리가 커리큘럼을 운영할까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 사회과학도로서 중요한 게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특히 빅데이터가 지금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또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픈 리소스라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반 유저들이 그 통계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코딩을 다 개발해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일반 대기업이나 회사에서 기존에는 SPS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R로 대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그런 우리나라도 이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학과가 생겼고 아주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학원에 그리고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다루고 또 코딩을 해가지고 그런 앱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각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 선거 예측이나 국회의원 선거 예측에 필요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뭐 그렇게 하면은 회사를 실어도 되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회사에 취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대에서 어, 일정한 그 데이터 관련 코र्스를 이수를 하면 졸업증에 그 과목을 이수했다고 하는 그 특화된 어, certificate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내가 일부러 1학년 학생 그 통계 수업에 가서 R을 잠깐 가르쳤는데 나도 R은 할지 몰랐는데 이제 어쨌든 그 수업에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못하고 근데 어쨌든 나도 지금부터라도 배워두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일단 가격이 공짜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통계 프로그램은 이제 통계 분석만 하는데 이거는 뭐 지도도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빅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고 굉장히 플렉서블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앱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R 말고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어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코딩에 익숙한 학생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생도 이런 데이터 코딩하는 그런 학원에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추세는 이 사회각도는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없으면 도태되는 그런 추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아들도 회사에 다니다가 3개월짜리 그런 속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 속성 프로그램을 배울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앞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데이터에 좀 익숙해져야 되고 이 데이터를 다루면서 재밌다는 걸 이제 느껴야겠죠. 그래서 정치학도니까 이제 정치학 관련 자료를 다루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재밌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말 리포트를 여러분이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가설을 세워보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검증까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고 또 R을 또 배워야 되는데 일부 학생들은 R을 대부분 배우지 않았어요. 1학년 교양 필수인가 그 수업에서 대분기 데이터 분석과 뭐 기가 뭔지 모르겠네요. 대분기라는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 같던데. 근데 어쨌든 뭐 배우지 않은 학생도 있으니까 내가 이 수업 후반부에 좀 시간이 남으면 기초를 얼른 여러분께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금 이게 녹화 수업이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기말 리포트에서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 어떤 가설을 제시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변수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그런 리포트를 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념 성향이 급진적일수록 정치 활동을 많이 한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해봐요. 정치 활동.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납득할 수 있어야겠죠.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가설을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냥 상식적으로. 왜냐면 이념이 좀 중도적인 사람들은 보다는 이념이 그 분명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으니까 더 많은 정치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 이 가설을 이제 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왜 이런 가설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야겠죠. 이유. 여러분이 세운 가설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두 변수를 측정해야겠죠. 이념 성향을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0에서 10점 사이에서 이쪽 영역에 있는 유권자들 뭐 0에서 중앙으로부터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더 급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에서 설문 응답자들이 제시한 자신의 이념 성향과의 거리를 측정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0점이라고 대답한 유권자는 극좌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유권자의 이념적인 급진성은 5로 측정되겠죠. 그리고 5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0으로 측정되겠죠. 중도니까. 그리고 극우 10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5하고 10하고 차이에서 5로 측정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념적인 급진성을 측정할 수 있겠죠. 정치 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매체를 통해서 정치 관련 기사를 읽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는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가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가설에 대한 이유, 그 다음은 변수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건지 자료, 제시 여기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후에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서 통계로 돌리기 위해서는 통계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엑셀도 할 수 있고 엑셀은 통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이 통계를 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SPSS도 있고 그다음에 R도 있고 근데 이제 이 통계 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내가 여러분한테 요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 왔어요. 이제 면대면 수업을 하면 그냥 바로바로 컴퓨터에서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이거 PPT를 만드는데 지금 1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이걸 다 들어가서 캡처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아주대 중앙도서관에 이렇게 가면 이 화면이 뜨죠. 그러면 이제 자료 검색 이걸 클릭하면은 그 다음에 자료 검색을 클릭하면 이 밑에 이렇게 스크롤이 밑에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이 DB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걸 클릭하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쯤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학술 데이터베이스라는 이제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클릭하면 이제 이 창으로 넘어와요. 이 창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다양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한국사회과학 데이터 센터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K도사예요. K도사인가? 그 K로 시작하죠. 코리안이니까. 이걸 이제 클릭하면 그 다음에 KSDC네요. KSDC. 뭐 일로 들어가다 자료를 다운로드 봐도 되고 뭐 꼭 이것만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국회의원 설문조사, 그 다음에 대통령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이 국내 학술지에 실은 논문들을 여러분이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이걸 클릭해 가지고 거기에다 뭐 저자, 문우진 이렇게 찍어 넣으면 내 논문이 쭉 나올 거예요. 뭐 그 밖에 여러분이 뭐 관심 있는 뭐 다른 거, 뭐 청년층 이념 뭐 이런 걸 찍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정치 참여 뭐 등등 뭐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 놓으면 관련된 논문이 한국 논문이 나와요. 또 KISS 요것도 있지만 또 DPD인가 잠깐만요. 여기 D를 누르면 DBPR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DBPR. 그거를 클릭하면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게재된 논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DBP하고 KISS는 여러분이 많이 활용할 거예요. 앞으로 리포트를 쓸 때. 왜냐면 필요한 논문을 여기서 다 공짜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데이터는 설문조사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 이제 설문조사가 아닌 뭐 그 밖에 통계 데이터는 통계청에서도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KSDC를 클릭하면 그 다음 창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통령 설문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유권자 의식조사를 찾고 싶으면 대통령을 찍어 놓으면 되고 이제 국회의원 관련 유권자 의식조사를 찾고 싶으면 국회의원을 찍으면 되겠죠. 국회의원 관련된 많은 설문조사,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뭐 가장 최근에 대통령 선거 설문조사를 이제 여러분이 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제 이걸 클릭하면 되겠죠. 이걸 클릭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서 맨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렇게 여러분이 설문지, 코드북, 그 다음에 SPSS 자료, 엑셀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뭐 각각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운로드 해도 되고 전체 다운로드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에 이렇게 zip 파일로 이렇게 들어와요. zip 파일을 이렇게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코드북하고 엑셀 데이터하고 이거는 SPSS 데이터예요. 이거는 이제 설문지 이렇게 한글 파일이죠.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자료가 엑셀은 누구나 여러분 쓸 수 있으니까 SPSS는 학교에서는 여러분이 쓸 수 있고 근데 이게 SPSS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개인 컴퓨터에는 없을 거예요. 물론 해적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엑셀을 이제 클릭하면 클릭하기 전에 먼저 설문지를 클릭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게 몇 번째 페이지냐면 봅시다. 13번째 페이지 13쪽에 가면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대북 입장 태도, 그 다음에 복지 정책 입장 태도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정책적인 입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차원,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국가가 얼마만큼 개입할지 이제 그 이슈가 바로 이 이슈예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 된다. 경제적인 진보는 복지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이게 이제 4번이 반대 입장일 거예요. 4번이 반대 입장, 그리고 1번이 찬성 입장. 1번으로 대답한 사람이 이 복지 정책에 있어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4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4번이 반대, 그 다음에 1번이 찬성.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이슈보다도 대북 정책에 대한 태도가 훨씬 더 유권자 이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쪽은 지원을 찬성하는 진보적인 입장,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또 유권자 이념도 이렇게 여러분이 데이터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이 진보, 그 다음에 보수가 10. 그렇게 보면은 이제 모른다가 98이 있고, 그리고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96이잖아요. 이걸 결칙치라고 불러요. 결칙치는 전부 다 여러분이 제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칙치를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유권자 이념이 0점에서 10점인데 96점으로 측정된 그런 유권자들 때문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법은 데이터 파일로 들어가서 이걸 전부 점으로 바꾸면 돼요. 점으로.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여러분이 이 설문조사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지역주의는 예전보다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뭐 이념적으로 강한 사람 아니면 이념적으로 온건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론을 이제 만들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념 성향이 강한 사람이 지역주의가 약해졌다고 믿을 것이다. 근데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들은 만족스러웠다. 뭐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네거티브 캠페인이 심각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생각을 할지를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런 가설을 제시하면 돼요. 또는 이게 저런 종속 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이와 같은 생각의 차이, 네거티브 캠페인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네거티브 캠페인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어떤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당들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다는 표현만 관심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속 변수로도 쓸 수 있고 독립 변수로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젊은 층들이 더 정치적으로 소외되는지 정치적인 소외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연령별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정치적인 소외감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가 이런 것도 나 같은 사람에게는 투표만이 정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투표를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뭐 젊은 층이 그런지 아니면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게 이제 정치적인 효능감과 관련된 문항들이에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차이가 있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젊은 사람들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 효능감이니까 여러분이 이 변수를 사용해서 독립 변수로 사용해야 되고 종속 변수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결칙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엑셀 파일로 이렇게 들어가면 엑셀을 열어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각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결칙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1, 2, 1, 2. 그러니까 네 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데이터인데 네 번째 질문이 뭐냐면 어디 봅시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설문지를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죠. Q4가 설문지의 네 번째 질문이니까 그러니까 1이라고 대답한 사람과 2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는데 1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투표했다.
2라고 대답한 사람은 투표하지 않았다예요. 그리고 이제 9999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결집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면 이제 통계 분석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꾸냐면 먼저 이 찾기 이걸 클릭하면 이 창이 뜨는데 이렇게 이 창이 뜨는데 여기에 찾기 탭을 누르면 이제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9999를 누르면 써놓고 그 다음에 이 바꾸기 탭을 누른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게 전부 다 점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통계 분석을 할 때 이거는 처리를 하지 않고 없는 걸로 처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까지 도출하는지 여러분의 가설을 통계적으로 검증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도저히 가설을 세울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내 책을 읽어서 내 책에 나오는 통계 분석 결과를 그대로 replicate. 지난 시간에 진정한 참된 연구는 레플리케이션을 해서 누가 분석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플리케이션 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책의 표 4.1은 무엇을 분석했냐면 유권자 이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문지를 보면은 여기 유권자 자신의 이념이 있잖아요. 0점에서 10점까지 이게 이제 종속 변수인 거예요. 이게 종속 변수. 그래서 이게 이제 종속 변수가 되고 이제 독립 변수는 아까 그 설문조사에 응답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와 고향 뭐 그런 걸 써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영남 거주한 사람들은 1이라고 하고 그래 영남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0이라고 코딩을 하고 호남 거주자는 마찬가지로 호남에 거주할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0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면 돼요. 반공 세대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세대가 결정되는데 여러분은 이제 내 책에 이 세대를 어떻게 측정했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복잡하면 요거는 뭐 빼고 대신 연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령은 그대로 설문조사에 나오는 자료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대북 지원 반대 아까 나왔던 자료죠. 대북 지원 반대 아까 여기 대북 지원 반대 그렇죠? 이게 그 다음에 복지 정책, 복지 확대 반대 이 자료를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소득은 아까 그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성별도 나와 있고 도시 규모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전 선거에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 이것도 여러분이 뭐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보정당 후보를 지지했으면 1,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했으면 0, 뭐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엑셀 자료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한 작업은 뭐냐면 나는 6대부터 20대 총선 및 대선 자료를 전부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모아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다운로드한 거는 19대 대선만 다운로드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전부 다운로드 해가지고 16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 선거 자료하고 대통령 선거 자료를 다운로드 해서 이걸 전부 통합하면 그거 한두 달 걸릴 거예요. 그 통합 작업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19대 대선 자료만 활용해서 이 이념 성향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여러분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난 이제 그 통합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표준화를 시켰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설문조사 자료마다 어떤 자료는 뭐 소득을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어떤 자료는 소득을 7점 척도로 측정을 해서 이 척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척도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따가 강의할 G값, G밸류로 치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G값으로 치환하면은 그 원 자료의 단위와 상관없이 통일된 표준화된 입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여러분이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여러 설문조사 자료를 통합했기 때문에 이제 집값으로 했는데 여러분은 한 선거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집값으로 이제 통합할 필요 없이 표준화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있는 자료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9대 대선 자료를 가지고 이제 똑같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설을 짜서 여러분이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면 내가 이 녹화 강의 때 각 학생들의 가설을 하나씩 하나씩 검토하면서 시간이 된다면 뭐 코멘트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학생이 지금 40명이나 되니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걸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설을 세우는데 아까 그 설문조사 자료를 보고 그 변수들을 보고 이런 가설이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해도 되고 아니면 내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가설을 replicate 해서 해도 되고 아무래도 여러분 스스로의 그런 가설을 나는 더 좋아하겠죠. 근데 도저히 그 가설을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 너무 어렵다 하면 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가설들을 활용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맨 마지막 에는 어떻게 내가 이념 성향을 측정했는지 자 0점에서 우 10점 사이에 11점 적도로 했다. 뭐 연령, 학력, 소득 수준 뭐 이런 거는 결측치를 제외해라. 아까 뭐 999 이걸 전부 다 점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결측치를 제외한 후에 설문조사 자료가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원 자료를 사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영남 변수, 호남 변수 같은 경우에 영남 거주자는 1 그리고 지역 거주자는 0 이렇게 해서 영남 변수를 측정하고 호남도 마찬가지로 호남 거주자는 1 타 지역 거주자는 0으로 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내가 PPT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강의 노트에다가 올려 놓을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설을 미리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기말 때 리포트를 쓸 수 있지. 기말 뭐 일주일 전에 갑자기 가설을 생각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TV도 열심히 보고 뭐 요즘에 선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 가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정치학도니까 정치학에 관심이 없으면은 도저히 가설을 짜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세요. 지난 시간에 통계적인 추론 강의를 했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무엇을 강의하냐면 지금부터는 구간 추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지금까지 배웠던 건 이제 점 추정을 배운 거예요.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그 점 추정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가서 지난 시간에 바둑돌을 뽑을 때 이 바둑돌을 넣은 이 브라운백이 아니죠. 비닐백에 이제 검은색하고 흰색 이 바둑돌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 비율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검은 바둑돌과 흰 바둑돌의 비율을 여러분이 측정을 했죠. 그걸 이제 평균으로 측정했죠. 50% 또는 뭐 0.5. 그러니까 정확히 이 바둑돌의 비율이 예를 들어 가지고 흰 바둑돌의 비율이 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은 정확하게 50%이 가능성을 추측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를 바늘로 이렇게 찝어내듯이 이게 뾰족한 바늘로 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니까 정확한 값을 추측해서 맞추는 거는 매우 어렵죠. 예를 들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모집단의 참값이 49.3% 그러니까 유권자의
49.3%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정확하게 표본을 통해서 49.3%를 딱 반으로 찍듯이 찍어내야지만 이걸 맞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표본을 통해서 추측을 했는데 49%라고 추측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상당히 이 모집단의 참값하고 굉장히 근사한 추측을 했기 때문에 매우 상당히 정교한 추측을 했지만 사실은 점추정을 했다고 볼 때는 이건 잘못된 추측이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49.3%를 핀포인트 해야지만 여러분 추측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 0.1%라도 틀리면 여러분의 추측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점추정이라는 거는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모집단의 참값을 딱 집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추정을 하기보다는 구간 추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한테도 어떤 추측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점추정을 하지 않고 구간 추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이 수업에 대한 어떤 기말고사 점수를 몇 점으로 예측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이 제가 한 90점 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추측을 하면 여러분이 점수가 90점이 아니라 만약 91점이라면 여러분은 잘못 예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가 조금 전에 학생의 기말고사 성적이 몇 점이라고 예측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90점입니다. 90점으로 예측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죠. 한 85점에서 한 87점 아니면 조금 더 구간을 넓게 잡아서 한 85점에서 95점 사이가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5점에서 95점. 왜 이렇게 구간 추정을 하냐면 이 사이에는 여러분의 기말고사 점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90점을 맞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만 구간을 넓게 잡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이에 여러분의 점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틀릴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점 추정을 하기보다는 구간 추정을 하죠. 구간 추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예측이나 추측을 할 때 틀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구간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점 추정을 하지 않고 구간 추정을 하고 설문조사 기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예측 지지율은 49% 플러스 마이너스 뭐 2%, 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여론조사 기관의 그런 예측은 다 구간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 추정은 100%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9점 뭐 3, 3, 3, 3, 3, 4, 5, 6, 7, 8 정확한 값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요거를 딱 집어내는 거는 확률적으로 불가능하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둬서 추정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Sample statistics approaches population parameter as the sample size increases.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 표본 관찰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 표본 통계량, 여러분의 추측값은 모집단의 참값에 접근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여러분이 만약에 바둑을 4개만 뽑았을 때는 여러분의 추측값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8개를 뽑으면 여러분의 추측값은 모집단의 참값하고 더 근접하게 되고 만약에 더 많이 뽑으면 모집단의 참값을 기준으로 더 점점 이렇게 근접하게 되겠죠. 이걸 이제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불러요. Central Limit Theorem. 여러분의 추측값은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의 참값에 근접한다라는 거예요. However, it is difficult for the sample statistics, 그러니까 point estimate, 그러니까 점 추정값, 여러분의 추측인데 점 추측값이죠. To be the same as the population parameter. 그러니까 여러분의 점 추정값이 모집단의 참값과 똑같은 거는 똑같기는 매우 힘들다. 뭐 불가능하죠, 사실은. Therefore, it is better to estimate in terms of intervals instead of point. 그러니까 점 대신에
이 구간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추측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그게 안전하다 그 뜻이죠. 그러면 구간 추정에서 이 정확도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신뢰도.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거는 여러분의 추측값이 모집단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측 구간이 모집단을 포함하고 있을지 않을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추측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생의 기말고사 점수를 예측해봐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85점에서 95점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경우에 여러분의 실제 기말고사 점수가 이 안에 포함된다면 여러분의 추측은 신뢰할 수 있는 추측이죠. 그렇죠? Let's consider an interval estimate case for average height for a group. 한 그룹에서 평균 키에 대한 구간 추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죠. From the sample of 10 persons, 그 10명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을 때 we get an average of 170 cm. 그러니까 우리는 170cm라는 평균을 구한다. 그러니까 점추정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ssume that our intervals estimate as follows.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구간이 다음과 같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구간은 이렇게 10cm 플러스 마이너스 5cm니까 구간의 길이가 10cm로 구간 추정을 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이 인터벌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추측을 한 경우죠. 두 번째는 이 구간을 20cm로 잡은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cm니까 160에서 180으로 구간을 넓게 잡은 거고, 세 번째는 구간을 가장 넓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방식으로 우리가 구간 추정을 했다고 해봐요. Which is the most accurate estimation? 그러니까 어떤 게 가장 정확한 에스티메이션이냐? 아마 여러분은 생각할 때 구간을 짧게 잡은 게 정확한 정교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집단의 참값을 여러분이 추측할 때 여러분이 제시한 구간 안에 그 모집단의 참값이 포함돼야 될 때 여러분은 정확한 추측을 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모집단의 참값이 이 구간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밖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모집단의 참값을 정확하게 추측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구간을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여러분의 추측이 틀릴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ccurate estimation means that the probability of making incorrect estimation is small. 그러니까 정확한 추측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정확하지 않은 추측을 할 가능성, 그런 확률이 낮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significant level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왔던 대로 probability of making incorrect estimation이죠. 여러분이 부정확한 그런 추측을 할 확률. In other words, the most accurate estimation is the most reliable estimation.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추측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간 추정이 모집단의 참값을 포함할 확률, 믿을 수 있는 확률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말고사 성적을 어떻게 예측해? 라고 물어봤을 때 제 점수는 90점일 겁니다 라고 하면 그와 같은 대답은 신뢰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the one with the lowest probability of being wrong, 그러니까 틀릴 확률이 가장 낮은 그런 추측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세 번째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추측이겠죠. In the example above, the reliability of 3 is highest. 그러니까 세 번째 추측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다. 100% 이 안에 들어가겠죠. 성인 키의 평균이 140cm에서 2m 사이니까. However, setting up the interval this large is not desirable. 그러니까 인터벌을 이렇게 넓게 잡으면은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말고사 성적이 몇 점이라고 예측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빵점에서 100점 사이일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물론 여러분의 그 추측은 옳죠. 믿을 수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는 빵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겠죠. 구간을 이렇게 넓게 잡는 거는 신뢰도는 높지만 이게 별로 어떤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되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가 될까요? 설문조사 기관한테 물었더니 0%에서 100점, 100%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설문조사를 왜 하니? 돈이 아깝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틀릴 확률을 두려워해서 넓게 구간을 잡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interval 1 is less reliable.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이 좀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could be more preferred. 더 이 사람들은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이와 같은 구간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구간 추정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람들의 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안전하긴 하나 별로 유익하지 않죠. 이와 같은 추측이 제공하는 정보가. 근데 첫 번째는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키가 이 사이에 포함되는구나 하니까 어느 정도 유익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significant level이 있는데 significant level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틀릴 가능성이죠. 여러분의 추측이 틀릴 가능성. To set up an estimation interval that is not too broad.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넓은 그런 구간을 설정하지 설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넓지 않은 구간을 아까 설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너무 넓은 구간은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넓지 않은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we have to admit some probability of our estimation being wrong.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추측이 틀릴 가능성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넓게 잡으면은 안전하긴 하지만 틀릴 가능성을 전혀 감수할 필요가 없죠. 안전하니까.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좁은 이제 구간을 제시하는데, 작은 구간을 제시하는데, 그거는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추측이 틀릴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틀릴 가능성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if the interval is too narrow, 인터벌이 너무나 좁다면 the probability of our estimation being wrong increases.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을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을수록 우리가 틀릴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probability is called significant level. 그러니까 우리가 구간을 설정할 때 우리의 어떤 추측이 틀릴 가능성, 그걸 이제 유의도라고 불러요. 유의도.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유의해라. 구간을 이제 짧게 잡는 대신 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틀릴 가능성을 조심해라. 뭐 조심도, 유의도 다 똑같은 말이겠죠. 그래서 reliability는 1 유의도, 신뢰도는 1 유의도죠. 그러니까 틀리기 싫으면 유의도를 0으로 하게 되면 신뢰도는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간을 아주 넓게 잡으면 유의도는 줄어들고 그 대신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유의도를 0.5%, 0.05, 0.05는 5%죠. 그 다음에 0.1은 1%, 0.01은 0.1은 10%, 10% 지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0.01은 1%. 이런 식으로 유의도를 설정을 하죠.
그래서 reliability that is often used is 90%, 95% and 99%.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주로 5%의 유의도를 사용해요. 5% 틀릴 가능성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문조사 기관에서 거의 요즘에는 매일같이 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뭐 최근에는 56%까지 올라갔죠. 56.5%의 지지율인데, 이 틀릴 가능성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하면서 95% 신뢰 수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6.5% 플러스 마이너스 3%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틀릴 가능성이 5%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설문조사가 틀릴 가능성이 5%다. 그래서 틀릴 가능성이 5%라는 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제 이 틀릴 가능성을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문재인 대통령의 점 추정값은 56.5%, 점 추정값이 56.5%고 이 신뢰 구간이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56.5%에서 3을 빼면 53.5에서 그 다음에 3을 더하면 59.5, 9.5.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모집단의 참값이 이 구간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키가 뭐 160에서 180 사이에 모집단의 참값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었죠. 172.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집단 전체 유권자의 지지율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가는데, 그와 같은 구간 추정이 틀릴 가능성이 5%다라는 뜻이에요. 이와 같은 구간 추정이 잘못됐을 가능성, 그러니까 실제 모집단의 참값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이보다 더 작거나, 예를 들어서 뭐 52% 또는 이보다 더 크거나 62%뭐 이럴 가능성이 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